전 세계 공장들은 매일매일 수천만 개의 두루마리 화장지를 생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 있는 거대한 산업단지는 분당 수천 개의 롤을 쏟아내며 결코 잠들지 않는 글로벌 수요를 끊임없이 채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욕실에 조용히 놓여있는 그 작은 하얀 롤 하나는 연간 수백만 그루의 나무에 해당하는 자원을 소비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며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것 중 가장 정교한 제지 기술 중 일부에 의존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산업의 일부입니다. 너무나 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 쳐다보지도 않지만 동시에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필수적인 제품 가운데 하나로 매일 수십억 명의 삶을 직접적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숲에서 우뚝 서 있는 살아있는 나무가 어떻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어 잡는 그 부드럽고 흡수력 좋은 화장지 두루마리로 변신하는 걸까요? 배변 후 몸을 깨끗이 닦으려는 필요성은 인류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주변에 있는 자연 재료들을 기발하게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형태의 화장지 이야기는 종이 자체가 발명된 고대 중국에서 시작됩니다. 6세기 무렵 중국 황실과 관리들은 이미 종이를 개인 위생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황실과 최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14세기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공방들은 이미 대량으로 화장지를 생산하고 있었고 황실만을 위해 해마다 수백만 장의 화장지를 제조했습니다. 한편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는 상황이 훨씬 덜 세련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서구 문명은 나무십, 이끼, 옥수수 속대, 낡은 헝겊, 신문지, 그리고 말 그대로 그때그때 싸고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에 의존했습니다. 전환점은 19세기 중반 미국의 사업가 조지프 게이에티, 조세프 가이에티가 기회를 포착하면서 찾아왔습니다. 1857년 게이에티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화장지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알로에가 함유된 직사각형의 평평한 종이로 그가 주장하길 치료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각 장마다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그로부터 수십 년 뒤 19세기 말에 절취선이 있는 롤 형태가 발명되고 특허를 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혁신이 20세기 초 실내 배관의 급속한 보급과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리면서 화장지를 기묘한 신제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정 필수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화장지 없이 사는 삶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되었죠. 오늘날 숲에서 욕실까지의 여정은 무작정 나무를 베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종이 생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조림지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백 년 묵은 원시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산업은 주로 따뜻한 기후에서는 유칼립투스, 온대 기후에서는 여러 종류의 소나무처럼 성장 속도가 빠른 수종에 의존합니다. 이 나무들은 자연림이라기보다 농장에 더 가까운 산림 농업 시스템으로 재배됩니다. 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벌목 가능한 크기로 자라며 나무를 베자마자 그 자리에 새 묘목을 즉시 심어 끊임없이 이어지는 재생 가능한 순환을 만듭니다. 현대 산림 경영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거대한 조림지를 비행하면서 어떤 나무가 가장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어느 구역이 추가 관리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수집합니다. 위성은 더 넓은 시야에서 계절별 성장 패턴을 추적하며 어느 시점에 어느 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수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목표는 환경적 균형입니다. 왕성하게 자라는 어린 나무들은 이미 성숙한 나무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관리되는 벌목식재 순환은 올바르게 운영될 경우 탄소 흡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책임 있는 기업들은 조림지 곳곳에 원래의 토종 식생으로 이루어진 자연 통로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 통로들은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며 해당 지역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확 시기가 되면 이 작업은 그야말로 숲속 로봇이라 부를 만한 대형 기계들이 담당합니다. 이 수확기는 엄청난 힘과 놀라운 정밀함을 동시에 갖춘 거대한 장비입니다. 각 수확기는 강력한 유압 절단 장치와 집게가 달린 매우 큰 관절식 붐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공학의 결정체가 움직이는 장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수확기가 나무 앞에 서면 컴퓨터가 제어하는 센서가 단 몇 밀리초 만에 그 나무의 직경과 높이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기계팔이 나무를 향해 뻗어나가 유압 집게로 줄기를 꽉 잡고 강력한 원형 톱이 작동해 수초 만에 뿌리 근처를 잘라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무를 들어 올리면서 통합된 가지치기 시스템이 한 번의 부드러운 동작으로 모든 가지를 제거하고 이어서 다른 토비 줄기를 정해진 길이대로 재빨리 절단합니다. 처음 나무를 잡는 순간부터 운송 준비가 끝난 일정 길이의 통나무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기계 상부에 설치된 냉난방 완비 캐빈 안에 앉아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모니터에는 디지털 숲 지도, 실시간 위치 정보, 그리고 토양 다짐을 최소화하고 환경 영향이 적도록 수확 경로를 최적화하는 예측 알고리즘까지 표시됩니다. 캐빈은 진동을 흡수하는 고급 서스펜션으로 설계되어 있어 아주 거칠고 고된 작업도 의외로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효율성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가장 곧고 결점이 거의 없는 통나무들은 대개 건축 자재나 고급 가구처럼 더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용도로 따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온기, 굴곡, 잡다한 결함 때문에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탈락한 나무들은 펄프, 섬유질, 생산용으로는 오히려 딱 알맞은 원료입니다. 즉, 넓게 보면 벌목된 나무의 거의 모든 부분이 목재 산업 전반에서 어떤 식으로든 활용된다는 뜻입니다. 벌목이 끝나면 거대한 목자의 운반 트럭이 통나무를 펄프 공장으로 실어 나르며 여기서부터 진짜 변신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탈피, 껍질 벗기기입니다. 이 작업은 거대한 회전 드럼 같은 기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통나무들이 이 드럼 안으로 들어가 서로 부딪히고 곳곳에 설치된 금속 블레이드에 반복해서 부딪히며 회전합니다. 마찰과 충격이 함께 작용하면서 거친 겉껍질은 점점 벗겨져 나갑니다. 벗겨진 껍질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이 공장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되어 시설 전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증기와 전기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일부는 정원용, 조경용, 멀치 피복제로 가공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자원 순환 고리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껍질이 벗겨진 옅은 색의 통나무는 강력한 세척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분당 수백 갤런의 물을 고압으로 쏘아 보내는 워터 제트가 흙, 박힌 자갈, 숲에서 함께 따라 들어온 벌레 등을 제거합니다. 이 세척수 역시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침전 탱크와 여과 시스템을 통해 고형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활용하거나 퇴비로 사용합니다. 일부 첨단 공장은 초음파 세척 기술을 도입해 고주파 음파로 일반 물세척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미세 입자까지 떼어내기도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통나무는 공항 검색대가 부럽지 않을 만큼 철저한 보안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금속 탐지기가 각 통나무를 통과시키며 수십 년 전 박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못, 낡은 철사, 기타 금속 조각을 탐지합니다. 어떤 공장에서는 산업용 X선 장비를 사용해 통나무 내부를 투시하면서 값비싼 절단 장비에 도달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냅니다. 못 하나만 놓쳐도 수천 달러짜리 치퍼 파쇄기, 블레이드를 망가뜨리고 몇 시간씩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는 극도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치퍼 우드 치퍼, 즉 나무를 먹는 괴물 같은 기계 차례입니다. 치퍼는 본질적으로 강철로 된 엄청나게 날카로운 칼날들이 빽빽하게 박힌 커다란 회전 드럼 또는 디스크입니다. 통나무 전체가 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고 단 몇 초 만에 놀라울 정도로 균일한 크기의 나무 조각, 칩으로 잘려 나옵니다. 보통 길이 1.3cm에서 2.5cm 정도가 되도록 만들어집니다. 이 균일성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칩이 너무 크면 이후 단계에서 충분히 분해되지 않아 어떤 섬유는 과도하게 처리되고 다른 섬유는 거의 처리되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그러면 펄프 품질이 들쑥날쑥해지고 맙니다. 반대로 칩이 너무 작으면 불필요하게 많이 잘라낸 셈이 되어 그만큼 에너지가 낭비되고 섬유 자체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치핑 후 칩들은 거대한 진동체를 지나면서 크기별로 분류됩니다. 이상적인 크기의 칩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너무 큰 조각은 다시 치퍼로 돌아가 재가공됩니다. 너무 작은 미세 조각은 따로 모아 난방용 바이오매스 펠릿으로 가공되기도 합니다. 공장 야적장에 쌓인 엄청난 칩 더미에는 온도와 수분을 감지하는 센서가 항상 작동 중입니다. 나무 칩이 거대한 더미로 쌓이면 내부 발효가 일어나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연 발화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온도 상승이 감지되면 즉시 경보가 울리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꼭 알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화장지 산업에서 원료의 상당 부분은 아예 숲에서 온 통나무가 아닙니다. 이미 한번 쓰이고 난 종이를 재활용해 압축한 큐브형 더미, 즉 폐지 뭉치로 공장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이 폐지는 가정, 사무실, 학교, 각종 사업장에서 수거되어 모은 것입니다. 이 더미는 한 번 역할을 다한 종이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출발점입니다. 공장에 도착한 폐지 더미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옮겨져 고도로 발달한 분류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는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는 재료를 촬영하고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는 각종 종이, 골판지, 비닐류, 스테이플러 철심이나 클립 같은 금속류, 그리고 그 밖에 잡다한 오염 물질을 구분해냅니다. 적절하지 않은 물질이 감지되면 밀리초 단위로 제어되는 압축 공기 분사 장치가 그 이물질만 골라내어 라인 밖으로 튕겨냅니다. 품질 좋은 종이만 다음 단계로 계속 이동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오염 제어는 필수입니다. 아주 소량의 플라스틱이나 접착제만 섞여 있어도 펄프 한 배치를 통째로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화장지에 단단한 알갱이, 변색, 약한 부분 등이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엄격한 선별을 통과한 재활용 종이는 이제 해섬 폴핑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는 수천 갤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탱크, 이른바 풀퍼에서 시작됩니다. 탱크에 물을 채우고 재활용 종이를 쏟아 넣습니다. 내부에는 강력한 회전 블레이드가 달려 있어 탱크 전체에 강한 소용 도리를 만듭니다. 15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종이 섬유는 물을 흡수해 부풀고 기계적 힘이 종이 구조를 계속 찢어 놓습니다. 결국 딱딱한 종이는 완전히 풀어져
셀룰로스 섬유 하나하나가 물속에 떠있는 섬유 수프 같은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 종이는 대부분 인쇄용 잉크, 각종 라벨과 테이프에서 나온 접착제, 그리고 여러 오염 물질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탈묵대 인킹, 즉 잉크 제거입니다. 현대 탈묵 공정은 화학과 물리의 조합입니다. 우선 섬유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섬유 표면에서 잉크 입자를 떼어내도록 설계된 효소와 특수 화학 약품을 풀퍼 안에 투입합니다. 그 다음 정말 영리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바로 부상 플로테이션입니다. 수많은 아주 작은 기포들이 혼합물 안으로 주입됩니다. 이 기포들은 잉크 입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잉크가 기포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잉크가 붙은 기포들은 위로 떠올라 탱크 상단에 모여 마치 카푸치노 거품처럼 검고 두꺼운 거품층을 형성합니다. 이 잉크 거품은 계속해서 긁어내고 제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모은 잉크가 꼭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는 다시 가공되어 다른 산업 제품들의 색소로 재활용되기도 합니다. 탈묵 후 펄프는 여러 단계에 걸친 세척 공정을 거칩니다.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원심 분리기는 깨끗한 섬유를 상대적으로 오염된 물과 분리하고 점점 더 미세한 구멍을 가진 멤브레인 막 필터들은 더 작은 입자까지 하나하나 걸러냅니다. 세척 단계가 거듭될수록 펄프는 고품질 종이 생산에 필요한 순도 높은 섬유 현타객에 더 가까워집니다. 재활용 펄프는 환경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원목에서 펄프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적은 물을 사용하고 전체 에너지 소모도 약 40% 정도 적게 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원목의 리그닌 구조를 처음부터 깨부수는 과정 자체를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가도 있습니다. 종이가 재활용될 때마다 셀룰로스 섬유는 점점 더 짧고 약해집니다. 대략 5, 7회 재활용을 거치면 섬유는 쓸모 있는 종이를 만들기엔 너무 짧고 손상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재활용 시스템의 품질을 유지하려면 항상 일정 비율의 신규 버진 섬유를 계속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신규 펄프 경로를 살펴봅시다. 나무칩은 화학 펄핑 공정의 심장부인 증해기 디제스터로 들어갑니다. 이는 여러 층 높이의 건물만 한 초대형 압력소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식에 강한 특수 합금 강철로 만들어졌고 내부에 극심한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칩을 이 증해기 안에 넣고 가성소다, NaOH, 황화나트륨, Na2S 등으로 구성된 가성소다 용액, 화이트 리커를 함께 주입합니다. 이 공정을 크라프트 공정이라고 부르며 가장 강도 높은 펄프를 생산합니다. 증해기의 문을 닫고 내부 온도를 섭씨 약 170도까지 올리면 내부 압력은 대기압의 10배 이상까지 치솟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조건에서 수시간 동안 화학 용액은 나무 내부 깊숙이 새우며 들며 섬유를 붙잡고 있는 접착제 역할의 리그닌, 링닌을 공격합니다. 리그닌이 점점 녹아 사라지면서 셀룰로스 섬유들이 서로 분리되기 시작하고 결국 딱딱한 칩들이 섬유 슬러리 상태로 변합니다. 현대 공장들은 이 화학 용액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회수해 재사용합니다. 증해가 끝난 뒤 리그닌과 각종 유기물로 색감해진 흑액 블랙 리커이 모입니다. 이를 대형 회수 보일러로 보내면 먼저 물이 증발되고 남은 유기물은 연료로 태워 공장에 필요한 열과 전기를 공급합니다. 동시에 무기 성분들은 회수되어 다시 화학 용액으로 재구성되고 증해기로 되돌아갑니다. 이 회수 시스템은 전체 화학 물질의 95%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 영향과 운영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섬유를 분리해도 펄프는 여전히 리그닌과
천연 색소 때문에 갈색을 띱니다.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하얗고 깨끗한 화장지를 만들려면 표백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거에는 염소 가스를 이용한 매우 거친 표백 방법이 많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공장은 산소, 과산화수소 H2O2, 이산화염소 ClO2 등을 여러 단계에 걸쳐 조합해 사용합니다. 이들은 색소 분자를 잘게 분해하면서도 섬유 구조는 크게 손상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섬유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눈부시게 하얀 펄프로 바뀌어 티슈용 원재료가 될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두 가지 흐름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재활용 펄프와 신규 펄프는 블렌딩 단계로 들어와 목표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섞입니다. 매우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화장지는 대개 강도와 촉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섬유 비율을 높게 잡습니다. 반면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는 제품은 재활용 펄프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입니다. 이렇게 섞인 펄프는 엄청난 양의 물로 다시 희석됩니다. 이때 혼합물의 구성은 약 99%가 물, 1%만이 섬유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헤드박스 공급 슬러리, 헤드박스 퍼니쉬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섬유가 든 아주 묽은 수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처럼 극도로 묽게 만드는 이유는 다음 단계 때문입니다. 바로 GC, 기계 페이퍼 마신입니다. 여기서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현대식 티슈, 페이퍼 기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보입니다. 길이 100m가 훌쩍 넘고 높이는 여러 층에 달하며 생산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기계는 시속 100km를 넘는 속도로 종이를 뽑아냅니다. 즉,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종이가 흘러가는 셈입니다. 공정은 기계의 습부 웨트엔드에서 시작됩니다. 희석된 펄프는 헤드박스라 불리는 장치로 보내집니다. 헤드박스는 펄프를 기계 전체의 폭에 걸쳐 균일하게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기계 폭은 셈에서 6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폭 전체에 동일한 양의 섬유가 공급되어야지만 가장자리부터 가운데까지 두께와 강도가 고르게 유지됩니다. 헤드박스를 통과한 섬유 수프는 성형 망포밍 패브릭이라 불리는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합성 메쉬 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망은 끝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초고속으로 앞으로 움직입니다. 섬유가 이 움직이는 망 위로 퍼지는 동안 동시에 여러 일이 일어납니다. 망은 미세하게 진동하면서 섬유들이 서로 얽혀 무작위의 섬유망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이 섬유망이 종이의 기본 골격이 됩니다. 한편 망 아래쪽에는 진공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섬유 사이사이에 있던 물을 아래로 빨아들입니다. 중력까지 더해져 물은 망을 통과해 떨어져 나가고 섬유는 점점 더 서로 달라붙으며 시트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기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단 몇 초 사이에 일어납니다. 성형 구간 끝에 다다를 때쯤에는 처음 99%에 달하던 수분이 대략 85% 수준까지 줄고 종이 시트는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구조적 강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종이는 프레스 구간, 프레스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두껍고 흡수력 좋은 펠트가 감긴 거대한 롤러들 사이를 통과합니다. 이 롤러들은 길이 1cm당 여러 톤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이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종이를 거대한 빨래 짜는 기계로 짜내는 것과 같습니다. 롤러 사이를 지나면서 종이 안에 남아있던 물은 펠트층으로 빨려 들어가고 섬유 길이는 훨씬 더 가까이 압축되며 강도와 밀도가 증가합니다. 프레스 구간에는 보통 3, 4세트의 롤러가 연달아 설치되어 있어 단계마다 더 많은 물을 제거하고 시트를 더욱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프레스에서 짜낸 물도 다시 활용됩니다. 물속에 남아있는 섬유 조각을 필터로 걸러내고 깨끗해진 물은 앞 단계로 돌려보내 재사용합니다. 프레스 단계를 마치고 나면 종이의 수분 함량은 대략 50파운드, 즉 10% 정도입니다. 여전히 물이 많지만 처음 상태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단계인 건조 드라잉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종이 시트가 내부에 고압 증기가 흐르는 거대한 스틸 드라이어 실린더 여러 개를 차례로 감싸며 지나갑니다. 각 실린더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연마되어 있고 내부 온도는 섭씨 120배, 130도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종이가 실린더 표면에 밀착되어 감기면 뜨거운 표면에서 종이로 열이 전달되고 종이에 남아있던 물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전형적인 티슈 기계에는 이런 건조 실린더가 45, 50개나 1열로 혹은 상하 2열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종이는 S자 모양으로 이 실린더 사이를 계속 오가며 점점 더 건조해집니다. 증발된 수분은 강력한 환기 시스템으로 모아서 공장 내부의 습도를 조절하고 열 회수 시스템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건조 단계가 공장 전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장은 앞서 나온 나무 껍질, 톱밥, 폐수 처리 과정에서 나온 유기물 등 자체 폐기물을 태워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건조 실린더를 드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시스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종이를 진짜 티슈로 바꾸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크레이핑 시래핑이라는 공정입니다. 건조 구간 마지막에는 종이 시트가 양키 드라이어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거대한 최종 건조 실린더에 밀착됩니다. 이 실린더는 직경이 5별 중매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고 내부에 증기가 흐르며 표면은 완벽하게 매끄럽게 연마되어 있습니다. 종이는 일정한 압력,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아주 얇게 도포된 접착층에 의해 이 실린더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린더가 회전하면서 날카롭지만 유연한 강철 블레이드, 닥터 블레이드가 표면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이때 블레이드는 실린더에 밀착된 종이층을 긁어내며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초당 수천 번씩 반복되면서 종이 구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미세한 주름과 구김이 생깁니다. 바로 이 미세 구김들이 화장지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고 약간 늘어나는 듯한 촉감을 만들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미세 구김이 공기층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종이 내부에 형성된 무수한 작은 공기주머니들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표면적을 크게 늘려주어 엄청난 흡수력을 만들어 냅니다. 동시에 크레이핑은 종이의 섬유 결합을 일부러 조금 약하게 만듭니다. 덕분에 화장지는 물과 물의 흐름을 만나면 빠르게 잘게 부서져 병이나 하수관을 막지 않고 잘 흘러가게 됩니다. 제조사는 닥터 블레이드의 각도와 압력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해 크레이핑 강도를 세밀하게 튜닝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제품 라인마다 부드러움, 강도, 흡수력 사이의 균형을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크레이핑이 끝난 연속 시트는 이제 마감 피니싱 단계로 들어갑니다. 먼저 캘린더링 구간에서는 종이가 다시 매끄러운 롤러들 사이를 지나며 표면이 더 부드럽게 다듬어지고 최종 두께, 캘리퍼라고 부름스러가 정확히 조정됩니다. 어떤 프리미엄 제품은 여기서 엠보싱도 거칩니다. 엠보싱 롤러에는 꽃무늬, 파도무늬, 기하학 패턴 등 다양한 돌기가 새겨져 있고 종이가 이 롤러를 통과하면 표면에 장식 무늬가 눌려 생깁니다. 이 무늬는 보기 좋게 장식하는 역할뿐 아니라 종이를 약간 더 두껍고 폭신하게 만들어 흡수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향이 나는 화장지를 생산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 향료를 분사합니다. 아주 미세한 향수 입자가 종이 표면에 뿌려지고 사용자가 롤을 풀어 쓰는 순간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폭의 티슈 시트는 거대한 종이심, 코어에 감겨 점보롤, 줌보롤 또는 모 패런트 롤이라 불리는 초대형 롤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점보롤은 폭이 3.6kg, 무게가 수톤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소비자용 제품이 아니라 다음 공정에서 잘게 나뉘고 재가공될 중간 완제품입니다. 이 점보로를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작은 화장지 롤로 바꾸는 작업은 별도의 컨버팅 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공정 역시 말도 안 되게 빠르고 정밀합니다. 여러 개의 점보롤이 대형 언와인더, 운윈더에 장착되면 각 롤에서 티슈 시트가 동시에 풀려 나옵니다. 2겹 화장지라면 2장의 시트가, 3겹 화장지라면 3장의 시트가 한 줄로 겹쳐집니다. 이 층들은 롤러 압력과 필요한 경우 아주 소량의 접착제를 사용해 서로 단단하게 결합됩니다. 이렇게 겹쳐진 다층 시트는 퍼포레이션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회전 칼날이나 레이저 장치가 일정 간격으로 미세한 점선 절취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아당길 때 한 칸 한 칸 깔끔하게 뜯어지게 해주는 그 선입니다. 이 강역은 단순히 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한 칸의 적당한 길이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는 작업자들이 실제로 시트를 잡아당겨 너무 쉽게 찢어지지 않는지, 너무 힘을 줘야만 뜯어지지는 않는지 수시로 테스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퍼포레이션을 거친 연속 시트는 이제 소형 종이심에 감기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종이는 작은 골판지, 튜브 코어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감기며 롤 형태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종이심 역시 재활용 종이로 만들어지며 최종적으로 물과 함께 분해되기 쉽도록 설계됩니다. 각 롤이 목표로 한 정확한 직경에 도달하면 자동 측정 장치가 이를 감지하고 절단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어떤 라인에서는 초고속 회전 톱날이 여러 롤을 한 번에 절단합니다. 또 어떤 라인에서는 물리적으로 닿지 않고도 여러 겹의 종이를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레이저 절단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절단 자체는 순식간에 끝나고 곧바로 다음 종이심을 넣어 새로운 롤 감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화장지 롤들은 끊임없이 컨베이어 위를 흘러가며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현대 티슈 공장의 품질, 관리는 쉼 없이 그리고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생산 라인 위에는 고해상도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지나가는 각 롤을 모두 찍습니다. 컴퓨터 비전 시스템은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찢어짐, 얼룩, 감김, 불균일, 퍼포레이션 불량 같은 외관 결함을 찾아냅니다. 결함이 감지된 롤은 포장 구역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으로 라인 밖으로 빠져나가 재처리되거나 폐기됩니다. 하지만 품질 관리는 눈으로 보는 검세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각 근무조마다 일정 강역으로 샘플을 뽑아 공장 내 실험실로 가져가 정밀한 시험을 합니다. 인장 시험 텐실의 테트를은 종이를 세로 방향, 기계 진행 방향과 가로 방향으로 각각 얼마나 큰 힘을 가해야 찢어지는지를 측정합니다. 사용자가 쓸 때 쉽게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해야 하지만 동시에 물속에서는 적당히 잘 풀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을 측정하는 장비는 종이의 촉감 특성을 숫자로 계량화합니다. 그래도 많은 공장은 결국 사람의 손끝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훈련된 평가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비교하는 감성 평가도 함께 진행합니다. 흡수 시험은 물방울이 종이에 얼마나 빨리 스며드는지, 그리고 최대 얼마만큼의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화장지에서 특히 중요한 분산 붕괴 시험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병이 청소 도구처럼 유리병에 물과 화장지를 넣고 흔들거나 휘저어 변기와 하수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종이가 작은 조각으로 빠르게 부스러지지 않으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막힘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배치마다 밝기 (brightness)를 측정해 색 차이를 관리하고 퇴비화 시험을 통해 얼마나 완전히 분해되는지를 확인하며 사람의 피부에 닿았을 때 거칠게 느껴지지 않는지,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지 않는지, 기타 불쾌한 요소는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검사들을 모두 통과한 롤들은 포장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롤들은 마트에서 흔히 보는 4개 묶음, 6개 묶음, 12개 묶음, 30개 묶음 등 다양한 패키지 구성에 맞춰 자동으로 셈을 세고 그룹을 지어줍니다. 롤들이 최종 패턴대로 배열되면 초고속 포장 기계가 얇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단단히 감싸 포장합니다. 이 포장재는 여러 역할을 합니다.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습기와 오염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브랜드와 제품 정보를 보여주며 가능한 한 부피를 줄이도록 설계되어 트럭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수량을 최대화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 비용과 운송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입니다. 많은 제조사들은 최근 더 얇은 필름을 쓰거나 일부 재활용 플라스틱을 섞은 포장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품 보호와 지속 가능성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선택입니다. 포장이 끝난 제품 묶음은 팔레티징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로봇 팔레타이저가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제품 위치를 인식하고 정해진 패턴대로 패키지를 집어 올려 목재 혹은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 촘촘하게 쌓아 올립니다. 하나의 팔레트에는 수백 개의 패키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팔레트 쌓기가 끝나면 전체를 스트레치 필름으로 단단히 감아 운송 중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완성된 팔레트는 무인 운반차 AG바이나 지게차에 실려 물류 창고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각 지역의 유통센터로 출발할 날을 기다립니다. 이제 이 전체 여정을 잠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처음은 작은 나무 묘목 한 그루입니다. 관리되는 조림지에 심어지고 수년 동안 자라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하나의 지속 가능한 순환 구조 일부가 됩니다. 나무가 충분히 자라면 컴퓨터로 제어되는 수확기가 정확하게 베어냅니다. 통나무는 공장으로 운송되고 껍질은 벗겨져 보일러 연료가 되거나 멀치로 쓰입니다. 통나무는 균일한 칩으로 잘리고 이 칩은 거대한 증해기에서 리그닌이 분해되도록 화학적으로 조리되거나 이미 한 번 사용된 재활용 종이와 섞여 다시 섬유 슬러리로 만들어집니다. 그 섬유는 수천 갤런의 물과 섞이고 그 물은 공정 전반에서 수차례 걸러지며 재사용됩니다. 희석된 섬유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성형 망 위에 펼쳐지고 중력과 진공으로 물을 이르며 시트가 됩니다. 프레스 롤러 사이를 지나며 더 단단해지고 폐 바이오매스를 태워 얻은 증기로 가열된 건조 실린더를 통과하며 완전히 말라갑니다. 마지막 양키 드라이어와 닥터 블레이드를 만나 수천 개의 미세 구김이 생기고 엠보싱 롤러가 섬세한 무늬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시트는 초대형 점보롤로 감겼다가 다시 풀려 여러 겹으로 겹치고 천천히 뜯어지도록 정교한 절취선이 새겨지고 작은 종이심에 감기며 우리가 아는 한 롤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각종 센서와 카메라, 실험실 검사, 사람의 손에 의한 감성평가가 끊임없이 품질을 확인합니다. 합격한 롤들만이 포장되어 로봇 팔레타이저에 의해
팔레트에 쌓이고 트럭과 배, 기차와 비행기를 타고 복잡한 물류망을 거쳐 마침내 당신 집 근처의 마트 선반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그 선반 앞에 서서 아마도 가격과 브랜드만 대충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한 팩을 집어듭니다. 집에 와서 욕실에 올려두고 별다른 감흥 없이 몇 칸을 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산림경영, 화학, 기계공학, 자동화, 물류, 품질 관리 등 수많은 분야가 얽히고 설킨 어마어마한 시스템의 끝부분입니다. 이 평범한 물건 하나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 전 세계 수천 명의 노동, 위성에서 숲을 살피는 기술부터 초고속 컨버팅 라인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며 동시에 편안함과 위생,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책임 있는 조림, 물 재활용, 에너지 회수, 재활용 원료 사용까지 모두가 이 작은 롤 하나에 녹아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지를 집어들 때는 잠깐이라도 이 길고 복잡한 여정을 떠올리며 당신 손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놀라운 과정에 한 번쯤 감탄해 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일상 속 숨은 복잡한 세계를 들여다보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일회용 기저귀의 숨은 기술, 키친타월이 만들어지는 과정, 골판지 상자가 공장과 창고를 거쳐 집까지 오는 여정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깊이 있게 파고드는 다른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